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분기마다 국내 주요 저축은행들의 안정성을 점검을 해보고 있는데 이제 3분기 경영 실적이 확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국내 주요 저축은행들을 정리를 해보았으니까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한번 내용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은 다들 아시겠지만 내년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올라가거든요.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2배가 늘어나는 것인데 아직 시행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고 빠르면 상반기, 늦어도 내년 하반기 중에는 시행이 될 것이라고 보이던데 여하튼 그동안 저축은행은 5천만 원 이하로 맡겨두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겠지만 이제는 조금 더 넉넉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예금자 보호 한도가 올라가면서 예금자 보험료도 상승하거든요. 저축은행들 부담이 조금 더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영향으로 금리가 약간 낮아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는데요. 여하튼 시행 시기가 확정이 된다면 내용을 한번 정리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총 19개 은행을 살펴볼 텐데 내일 말씀드리는 16개 은행하고 최근에 이자를 많이 주는 파킹 상품들을 출시한 곳이 3곳이 있었거든요. JT저축은행, 우리금융저축은행, 그리고 예가람저축은행인데요. 이 3곳도 마지막에 한번 정리를 하면서 총 19개 은행의 3분기 상황을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자산을 체크를 해볼 텐데 자산이 2분기 대비 얼마나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볼 것이거든요. 먼저 저축은행 중에 자산 규모가 큰 5위까지 은행들을 보면 가장 규모가 큰 SBI저축은행은 3분기 자산이 약 14조 8천억 원입니다. 저번 분기 대비 자산이 약 1조 원이 증가되면서 자산이 크게 늘어났고요. 그리고 OK저축은행도 자산이 약 5천억 원 정도 증가했고 웰컴저축은행도 약 3천억 원 늘어났더라고요. 반면에 한국투자저축은행은 저번 분기 대비 자산이 약 3천억 원 줄어들었고 그리고 에큐원저축은행은 저번 분기와 비교를 했을 때 자산 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룹을 보면 다올저축은행, 신한저축은행, 그리고 상상인저축은행은 자산이 약간 늘어났는데요. 특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상인저축은행이 자산이 6% 정도 늘어났다는 부분이 약간은 고무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반면에 역시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페퍼저축은행은 이번 분기도 자산이 2% 감소했고 KB저축은행 또한 자산이 2분기 대비 2%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룹의 은행들을 보면 하나저축은행과 NH저축은행은 저번 분기 대비 자산이 3에서 4% 정도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DB저축은행과 BNK저축은행도 자산이 소폭 증가했는데 반면에 대신저축은행은 자산이 4% 줄어들었고 그리고 JT친해저축은행은 저번 분기 대비 자산 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16개 은행들을 보면 이번 분기는 자산이 증가한 곳들이 더 많았는데요. 특히 상상인저축은행은 이번 분기에 자산을 6% 증가시키면서 그동안에 줄곧 자산이 감소하고 있었던 흐름을 약간 반전시켰다는 게 인상적인 부분이고요. 반면에 페퍼저축은행은 여전히 자산이 감소하고 있었으니까 어려운 상황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체크를 해볼 지표는 순이익입니다. 자산 규모가 큰 빅5 저축은행들은 3분기에도 모두 좋은 실적을 기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누계 기준으로도 계속 흑자를 이어가고 있는데 특히 SBI 저축은행 3분기에 371억 원 흑자를 기록하면서 가장 실적이 좋았고요. 그리고 에큐온 저축은행도 약 200억 원의 흑자를 기록하면서 3분기에 실적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그룹부터는 적자를 보여주는 저축은행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일단 페퍼저축은행 이번 분기에도 118억 원 적자였거든요. 누계 기준으로도 761억 원 적자를 기록하면서 오늘 말씀드리는 은행들 중에 가장 적자 폭이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상상인저축은행도 3분기에 108억 원 적자가 나왔으니까 3분기 누계로 658억 원의 적자를 이어가고 있고요. 반면에 다올저축은행은 3분기에 6억 원의 흑자를 기록하면서 적자 폭을 약간 줄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신한저축은행과 KB저축은행은 누계 기준으로 약 100억 원대의 흑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은행 중에서는 DB와 NH 그리고 대신저축은행은 3분기에도 흑자를 유지하면서 누계 기준으로도 계속 흑자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저축은행과 BNK저축은행도 3분기에 약간 흑자가 나오면서
적자폭을 약간 줄일 수가 있었지만 JT친해저축은행은 3분기에도 3억 원 적자가 나왔으니까요. 적자폭이 약간 더 늘어나는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순이익을 정리를 해보면 자산 규모가 큰 은행들은 안정적인 실적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자산 규모가 적은 은행들 중에서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매번 말씀드리는 페퍼와 상상이는 이번 분기에도 적자가 이어졌으니까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적자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4분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 3분기까지 보면 안정성 측면에서는 여전히 애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점검을 해볼 지표는 BIS 자기자본 비율인데요. 매번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기억이 가물가물 하실 테니까 개념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은행이 총 빌려준 대출 대비해서 은행 돈, 즉 자기자본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비율로 나타낸 지표입니다. 은행 돈이 많다면 일부 대출에 부실이 생기더라도 예금자들이 맡긴 돈을 반환하는 데 문제가 없으니까요. 자기자본 비율은 높을수록 안정적인 것이고 저축은행은 8% 이상 비율은 유지를 해야 되고 정부는 11% 이상 유지하도록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IS 자기자본 비율을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16개 은행 중에서 자기자본 비율이 기준선인 8% 아래로 내려간 곳은 없었는데요. 특히 자산순위 상위 은행들 5곳 모두 자기자본 비율은 12% 이상으로 정부가 공고하는 11% 이상을 잘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룹은행들을 보면 상상인 저축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이 10.2%로 정부 공고보다는 약간 낮았고요. 그리고 저번 분기보다 0.3% 줄어들었다는 것도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기준선인 8% 이상은 상회를 하고 있으니까요. 자기자본 비율 측면에서 보면 아직까지는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페퍼저축은행은 11.8%로 정부 공고를 잘 유지하고 있었고 신한저축은행은 자본 비율이 거의 20%에 육박하니까요. 저축은행 중에서도 은행 돈이 상당히 많은 편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발생을 하더라도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룹의 6개 은행들도 자기자본 비율은 잘 관리가 되고 있었는데요. 자기자본 비율이 소폭 감소한 곳도 있었지만 그래도 다들 11% 이상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자본 비율 측면에서 보면 상상인이 약간 애매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16개 은행 모두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대부분의 저축은행들은 이 고정이하 여신 비율을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볼 텐데 대출을 받고 3개월 이상 연체가 되면 부실 대출로 분류가 되고 이러한 부실 대출이 전체 대출의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를 비율로 보여주는 지표이거든요. 그러므로 당연히 낮을수록 안정적으로 부실 대출을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저축은행은 고정이하 여신 비율을 8% 이하로 관리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산규모 5위까지 은행들을 보면 SBI저축은행, 에큐온저축은행은 권장선 아래로 잘 관리하고 있었는데요. 두 곳은 저번 분기보다 비율을 소폭 감소하면서 6%대로 잘 관리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기준선 이상이긴 하지만 OK저축은행과 한국투자저축은행도 저번 분기보다 약간 감소를 시켰으니까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웰컴저축은행은 저번 분기 대비 비율이 0.6% 증가하면서 이번 3분기 기준으로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13.6%였거든요. 그래서 자산 규모가 큰 은행이긴 하지만 고정이하 여신 비율은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숙제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그룹 은행들 중에서는 상상인 저축은행이 여전히 우려스러운데요. 이번 분기에도 1.8% 높아지면서 이제 22%까지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올라갔거든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대출 중에 5분의 1 이상이 3개월 이상 연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페퍼저축은행은 그래도 저번 분기보다 비율을 5% 감소를 시키면서 14%까지 내렸더라고요. 아마도 부실 대출 중에 큰 건을 정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14%라는 이 비율도 여전히 높은 편이지만 그래도 여신 비율을 신경 쓰고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저축은행 3곳도 권장선인 8%를 살짝 초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룹 6개 은행을 보면 DB저축은행은 기준선 아래인 4%대로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5개 은행은 모두 기준선 이상이더라고요. 그래도 대부분은 여신 비율을 저번 분기보다 조금씩 내리면서 안정성을 신경을 쓰고 있지만 여기 하나저축은행은 저번 분기보다
0.2% 증가하면서 이제 비율은 12%로 올라왔으니까요. 다음 분기에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16개 은행 중에 대부분 고정 이하 여신 비율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만 특히 상상인 저축은행 매 분기마다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혼자 20% 이상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전히 애매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페퍼저축은행도 14%로 두 번째로 높지만 그래도 저번 분기 대비 5% 감소를 시켰으니까 다음 분기에도 조금 더 나아지는 흐름을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 그리고 웰컴저축은행도 13.6%이니까요. 여신 비율을 조금 더 신경 써서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파킹 통장들 중에서 금리를 많이 주는 은행 세 곳도 이제 포함을 시켜서 관찰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세 개 은행은 모두 자산 규모가 1조 원대 후반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올해 실적은 모두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특히 우리금융저축은행이 약 500억 원대 적자로 적자폭이 상당히 큰 편입니다. 하지만 BIS 자기자본 비율은 17.8%로 상당히 높게 관리가 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두 개 은행도 자기자본 비율은 권장선 이상에서 관리가 되고 있었고요. 다만 이 세 곳도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은 모두 권장선 이상이니까요. 사실 이 세 곳은 다른 저축은행들과 상황이 비슷하다고 보이는데 여하튼 이제 다음 분기부터는 다른 은행들처럼 전 분기와 비교를 해보면서 꾸준하게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저축은행들의 4분기 실적은 내년 3월 말에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 4월 초에 24년 현황을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 그리고 며칠 후에는 12월 기준으로 이자를 많이 주는 파킹 통장들을 정리를 해볼 테니까요. 저는 그때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